결혼한 후에 여성이 손해를 입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 역시 결혼 후에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친정에서 대접을 받지만 여자는 시댁에서 다루는 것을 겪었어요.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남성과 여성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요? 명백히 사랑으로 결혼한 상황인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여성이 희생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았고 이에 대한 인정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니 서운했어요. 저 또한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출산 후에 남성과 여성의 신체 조건이 다르다는 것과 그 당시 남편이 더 높은 연봉을 받아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주부가 되었지만 결코 능력이 부족해서 주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신하고 출산을 하려는 과정부터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1년 동안 휴직하기로 했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예상치 못한 연년생으로 나타나면서 둘째를 출산하고 세 번째 아이까지 연속해서 생겨서 계속 임신과 출산 휴직을 해야 했지요. 제가 회사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일할 생각을 했었는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정말 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과 비슷했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어린아이 3명을 혼자서 하루 종일 돌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육아 자체가 힘든데 회사 일까지 하러 간다면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돈을 잘 벌어왔는데 항상 너무 바빴어요. 새벽에 나가서 자정에 들어오던데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회사 일이 많아서 먹을 시간도 없었어 하면서 녹초가 돼서 들어왔어요. 내가 식사를 준비했지만 바쁘니 일을 빨리 끝내고 집에 온다는 생각에 밥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흘러가서 돌았네요. 삼각김밥 하나만 먹고 너무 바빠서 내일도 일찍 가야 해요. 매일 너무 힘들어서 남편도 오늘 고생했겠지요. 아이들은 다 자러 갔는데 첫째가 요즘 더 놀고 싶고 강해진 시기인지 졸린데도 버티고 놀려고 했어요. 재우려니까 더 놀고 싶다며 뗐으니까 자고 있던 둘째와 셋째도 일어나서 깼어요. 한순간에 3명을 살펴봐야 했는데 나는 렌탈이 벌써 끝났어. 아이들도 잠든 지 얼마 안 됐어. 자기도 진짜 힘들었어. 아이들을 돌볼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어. 고생했어. 아이들은 작을수록 힘든 것 같고 큰수록 더 힘든 것 같아. 너도 힘들면 사람들을 부르면 돼. 국가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그 도움을 받아봐야겠어. 나도 이제 조금 쉬어야겠어. 아이들은 정말 귀여운데 내가 잘 돌보지 못해 미안해. 알아봐서 지원하자. 아,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해. 일도 못해서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해. 나 먼저 잘게. 내가 힘든 건 알겠지만 남편이 힘든 걸 보면 안쓰러워. 나도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 힘들었지만 남편은 내일도 회사에 나가서 노력할 텐데. 집안일이랑 아이 돌보는 건 사랑하는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돼. 남편을 부리지 않았고 데려온 적도 없어. 모든 걸 감내하고 버텨왔어. 그래서 회사로 돌아가는 게 힘들 것 같아. 첫째랑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있으니 그나마 괜찮았어. 아침에만 조금 바빴고 온종일 셋째 아이랑 집에 있으면 날은 더 여유로웠어. 아기라서 잠만 많이 자니까 비교적 수월했는데 가장 힘든 날은 3명이 동시에 아팠던 날이에요. 그런 날은 정말 울고 싶어져요. 누군가는 안아주고 누군가는 업어달라고 부탁할 때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몸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날에는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남편만을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기다렸던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는 이미 아이들이 자는 시간인데 피곤해진 남편은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내요. 아, 들어오네. 오늘도 늦었어. 회사에서 너무 바빠 하겠지? 밥은 먹었어? 뭐 좀 먹여줄까? 오늘 점심엔 바빠서 김밥이나 먹었고 저녁도 간단히 먹었어. 아이들은 어떤?
첫째는 형이 아파서 해열제를 먹었더니 괜찮아졌어. 둘째랑 셋째는 약을 거부하는 게 아니면 잘 효과가 없더라. 내일은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저녁에 아이들은 밥도 안 먹고 진짜 큰일 났었어. 넌 밥은 먹었는데 피곤해 보이고 어딜 아프다고는 없겠지만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생각보다 난 오늘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그래서 힘이 없는 것 같아. 아이들을 돌볼 때 너무 바쁘다. 정신이 나는 게 아니야? 우리 뭐 먹을래? 내일 아침에 너도 출근하기 위해서는 빨리 자야 해. 빨리 먹자. 그럼 내가 요리할게. 너 좀 쉬어. 라면이라도 같이 먹자. 오늘은 푹 자. 내가 밤새 아이들 열 체크할 테니까. 너도 이러다가 병이 날 거야. 남편이 말했다. 남편은 눈치가 빠르고 공감을 잘해줬다. 그래서 내 기분을 잘 캐치해줬다. 남편이 애들 열 체크해주고 해열제 먹여주고 모험 닦아주며 케어해주면서 힘들다며 위로해줬다. 남편은 힘들고 나도 힘들어서 서로 위로해주며 살았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며 매일을 살아갔다.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다. 남편은 쉬는 주말만 기다렸지만 회사 일이 아닌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주말도 일해야 했다. 부인과 자식들이 해외로 유학을 보낸 기러기 대리는 자주 산에 간다고 했어요. 반면에 차장님은 대리의 부재를 이용해 골프를 즐긴다고 합니다.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며 견디고 나갔어요. 대리가 매우 바쁘고 지치자 대리가 된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등산 같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시어머니죠. 시댁은 정말 본격적인 시골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내 형제를 키웠어요. 제 남편은 넷째 아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넷째 아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렇게 구별해서 키우지 않았어요.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 회계사나 통역사, 화가 등의 직업이죠. 어머님은 얼마나 아들을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머님은 매년 한 번씩 병원 일정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그때마다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시누이들은 지방이나 서울 외곽에 있었거든요. 사셨고 우리 집은 어머니가 다니는 병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병원 일정으로 오시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머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 시작해서 저는 어머님이 오시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어머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냥 제가 싫은 것 같았어요. 오시면 집안을 뒤지시다가 제 생살림이 왜 이러지? 분명히 집을 처음 산 때는 깨끗했다. 너는 청소를 안 하니? 아이고, 이렇게 오래된 것은 버려야 해. 너는 쓸 건 못 쓰니 구별도 못하니 세상에 이런 걸 좀 알아봐야 했다. 이러다가 아이들이 병에 걸리겠어. 어머님,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집안을 소홀히 했어요. 아이들이 받으니까 하루가 정신없어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모신다고 해서 좀 치웠는데 조금 더러운가요?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럽다. 애를 키우느라 힘든 거 알겠는데 나도 예전에 사남매를 키웠을 때 이렇게 하고 살진 않았어. 사람은 마음을 먹으면 변할 수 있고 생활 환경에 따라 감정도 자주 변할 수 있다고. 핑계는 핑계일 뿐이야.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다고 그런다는데 아니요. 나가서 치워줄 테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요. 추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집에 오셨다면 아이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가정들은 육아휴직을 3개월만 하고 출근하면서 돈을 벌어내고 있는데 저는 돈을 벌지 못해 집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
잠재적 능력 부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남겨진 우리 아들만이 불쌍해 보이시는 거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회사에서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승진이 코앞이었지만 임신으로 인해 승진 기회를 놓치고 육아휴직을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고 가족 계획 때문에 휴직을 택한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이 사실을 알면서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신도 딸을 둔 어머니인데 과연 자녀가 같은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대접할지 궁금해요. 자신의 아들만 고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인간은 말로 천냥 빚을 지른다지만 어머니께서는 말 한마디로 많은 빚을 졌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분이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결혼할 때 정말 온화하게 대해주시던 분이셨는데 남편이 화나면 바로 이렇게 되셨다니요. 이르면 혼내주겠다고 했었고 우리는 둘이서 돈을 벌어와서 바쁘다고 남편 밥까지 챙기는 것이 귀찮아할까봐 밑반찬을 많이 해서 택배로 보내줄 정도로 신경을 쓰는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이 변하셨고 더 이상 신뢰와 관계가 없어졌어요. 제가 돈을 벌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어머님은 독설가가 되시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고요. 너 밖에서 돈도 못 벌어오는데 집에서는 뭔 행동을 하는 거냐고, 네가 작품을 치우는 법을 모르는 거냐, 어린애들을 이렇게 키우면 병이 난다, 휘어진다고, 내가 더 열심히 움직이면 가족들이 다 행복해진다고, 그런데 넌 그것을 할 줄 모르니 집에서 그저 누워있으면 안 돼. 남편도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고 바람도 날 거 알아라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두려움을 주며 악담을 퍼붓고 그런 말들을 견디고 있어요. 난 말을 잘 못하고 소심한데 싫은 소리를 들어도 대꾸를 못해요. 말은 하고 싶어도 참아버리고 속으로 상처받으면서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피해왔는데 시어머니는 가족이라 피할 수가 없어요. 묵묵히 참는 스타일이어서 시어머니는 늘 진솔한 성격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엄하다 느껴지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제가 속이 답답하겠죠. 저와 어머니는 서로 잘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직접적인 언사가 정말 마음에 걸리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자신감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정말 쓰기 쉬운 사람인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어머니가 하신 말들이 자꾸 머리에 맴돌아서 꽤나 오랫동안 그 감정에 휩싸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런 소심한 성격을 고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소심한 성격으로 살아왔고 태어나서부터 이런 성격이라서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고민했지만 성격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데에 집중해야 했죠.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오시게 되었고 제가 마트에서 아이들의 기저귀를 사러 가서 왔습니다. 평소에는 대량 주문해서 사용하는데 그날 아이들이 아파서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놓고 쓰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다시 뭐라고 하셨어요. 응, 너는 아들 돈 쓰는 게 취미냐. 아, 기저귀에 왜 돈을 써? 1000기저귀라도 빨면 되지. 아이를 데리지 말고 1000기저귀를 사다 두르면서 시작해버렸어요. 아이들의 일회용 기저귀 값이 아깝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놀라지 않으세요? 저도 기저귀 값이 많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파는 것들 중에서도 제일 싼 것만 사서 사용하고 버리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고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연봉도 꽤 높은 편인데도 어머니는 그냥 제가 남편 덕을 보고 살면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자꾸 돈에 신경을 써서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소심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일회용 기저귀 값이 비싸지 않아요. 한 장에 몇백 원밖에 안 들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사서 쓸 여유가 있어요. 1000기저귀는 빨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어요.
저는 사남매를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기저귀도 빨아 쓰고 청소하고 밥도 하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남편조차 없었죠. 너는 왜 그런 것들을 다 못한다는 거죠? 어릴 때는 배달 음식도 없었어요. 매일 밥을 해 먹으며 살아왔어요. 너는 배달을 시켜 먹어도 되거나 라면으로 때울 수 있었고 반찬도 다 살 먹인다거나 대충 주는데 너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들 어머님처럼 살 수 있나요? 인간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다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매번 책망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하다. 그래, 내가 말을 잘했다. 예지안이 속마음을 표현한 거구나. 하지만 내가 바뀐다고 말했지만 내가 정말 변하고 싶은 생각이 있니?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누가 너를 변화시켜주는지 알고 있니? 부모님, 남편, 친구들. 그래서 너는 변했는지? 아니, 내 생각에는 내가 여전히 같아 보여.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려운 자리인 덤마 자리를 책임있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야. 그게 이해돼. 어떻게 어머니를 이길 거야? 그냥 그렇다고 말해? 그냥 말로만 간절한 말을 하는 대로 들으니 더 상처받기만 하고 사실 어머님 말은 틀린 거 없어. 말하는 방식이 잘못돼 보인다고 생각했어? 맞아. 저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 핑계나 남편이 벌어오는 핑계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에서 멈추는 건 안 되겠지요. 우리가 기쁘지 못한 상황이어도 아이들이 어릴 때 더 크게 자랄지도 모르고 사회생활에 발을 들일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 어머님의 말씀에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안한데 대출금은 빼고는 돈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적이 없는데 왜 생활비를 주지 않는지 물었어요. 제가 돈을 많이 써서 월급 통장이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태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은 무슨 일을 해서 그 돈을 썼느냐며 제 비난을 받았는데 제가 비싼 물건을 샀거나 차를 사기는커녕 그런 거짓말을 할 정도로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주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아이가 있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겠냐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 했다고 말이에요. 자녀들을 굶겨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어머니?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왜 엄마 얘기가 나와? 내가 잘못이 뭔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내가 아이들까지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막내가 따라왔어. 아직 순간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정말 어머니의 아들이든 많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건 진짜 너무해. 화가 정말 나. 이 사건의 시작은 어머니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아차렸어. 남편이 계획 없이 무언가를 산다는 게 말이 돼? 더군다나 그렇게 큰 돈을 날리는 사람이 아니야? 남편은 전부 다 허술했던 건지 종종 돈 없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좀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알바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럴까 의심스러울 만큼 저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또 빠지는데 나 진짜 터질 것 같아. 우리 아이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해야 해? 아끼더라도 돈은 들어가. 이러다 나도 어떻게 살아나를까 생각했어. 그 순간 저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어. 경력이 끊겨서 받아주는 곳도 없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 자신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미싱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 회사 다니면서 미싱 동호회에 있는 동안 저도 일을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봉틀을 다루게 되니 가슴 아프기도 했어요. 좋은 천을 사서 아이들을 위한 목도리, 손수건, 머리핀 등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자주 열리는 프리마켓에서 그것들을 팔았죠. 수입이 빠르게 들어와서 살만했어요. 그리고 프리마켓이 열리는 곳이라면 멀리든 가서 제가 만든 물건을 팔기도 했어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갔죠. 저도 어머님처럼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3달 동안 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도 했어요. 정말 그때 그 일을 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바쁘게 지냈죠. 그런데 나의 일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핑계를 대며 집으로 올라왔어요. 할 일이 많아 애들을 내가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나는 일에만 집중해 고생하면 미용이나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집에서 하는 일이라 큰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이 필요한 거야. 내가 처음 하는 일이고 바쁘면 도와줄 수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해야지 안 그러면 자리 잡기 힘들어. 집중해서 할 땐 해야 해. 알겠어. 이게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요? 아, 제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나요? 저는 어머님과 같이 지낼 생각을 하니 끔찍했어요. 또 심한 잔소리를 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혹시 남편이 어머님을 부른 건가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보았죠. 당시엔 혹시 어머님한테 나 일한다고 애들 봐주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어. 지금 어머님이 우리 집 오셔서 나 일하니까 애들 봐준다고 같이 사신다고 하는데 말려도 소용없더라고. 혹시 당신이 말한 거야? 아니, 난 엄마한테 그런 말한 적 없는데. 그냥 당신 일 시작했다고만 말했어. 엄마가 애들 봐주면 좋지. 엄마 돈 받으면서 당신도 집중할 수 있고. 아, 좋지 않아. 좋게 생각하자.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성격 몰라서 그래? 나랑 어머님이랑은 안 맞는다고. 내가 하는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든다고. 날 달달 볶으시는데 내가 어머님이랑 어떻게 죽게 생각하며 살 수 있겠어? 난 못 살아. 그럼 당신이 말해. 나는 엄마랑 살면 도움받을 수 있어서 줄 것 같아. 엄마가 돈도 안 받고 애들 케어해 준다는데 그건 너무 좋은 찬스지. 그냥 마음 불편하게 한다고 그런 거라면 난 말 못하니까. 당신이 말해. 이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소통이 끊어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항상 내게 관심을 보여주던 사람인데 왜 그런지 궁금해졌어요. 그때 나는 망망대해 속에서 혼자 떠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했는데 어머님께 혼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했지만 어머님은 거부하고 집에 눈을 들이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 기뻐했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필요 없는 인간과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저희 집을 정말 잘 다스리셨어요. 집도 밝아지고 어린이들도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손수해주니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장남이 오늘은 2그릇을 먹었어요. 애가 이렇게 많은 걸 먹다니 정말 놀랍죠. 제철 음식을 먹으니 건강하고 강해진다더라고요. 예, 아버지 그때는 어머니가 계셨을 때 많이 만들어주셔서 아이들이 잘 먹었었어요.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천연솜 청기저귀를 샀어요. 이제 막내만 남으면 되니까 그렇게 입히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 좋으니까 일회용 기저귀는 필요 없어요. 어머님 하면 뭐든 할 텐데 말아주겠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마당이 없어서 집에 넣을 공간도 없어요. 그건 감안해주세요. 같이 살면서 어머님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말할 때마다 꽤 엄한데 언젠가부터 잔소리도 안 하시고 온화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계속 혼을 떠서 어머님 아무리 하셔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행동 때문에 싫어지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은 아기에게 기저귀를 입히려다 넘어지셔서 팔을 부러뜨리셨어요. 어머님은 한 팔로는 아이를 돌볼 수 있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아기의 기저귀를 간다는 것이 제 모든 일이었어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 기뻐했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필요 없는 인간과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저희 집을 정말 잘 다스리셨어요. 집도 밝아지고 어린이들도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손수해주니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장남이 오늘은 2그릇을 먹었어요. 애가 이렇게 많은 걸 먹다니 정말 놀랍죠. 제철 음식을 먹으니 건강하고 강해진다더라고요. 도움이 필요 없는 2명까지 케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화가 나며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뭔가가 기저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적이었고 어머님의 소원이 적힌 글도 있었어요. 이 사건은 제 삶을 180도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머님께 올렸더니 놀라우시며 제 목숨을 내놔달라는 소원을 표현하셨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고 마음이 설렜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아했지만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모습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어머니였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왔다고 한 거세요. 어느 부분이 안 좋으세요? 어디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셨나요? 그건 다 오해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통통한 체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조금 뚱뚱한 편이에요. 예전에는 굉장히 날씬했었지만 첫째를 임신한 후 몸이 급격히 변해버렸어요. 둘째, 셋째를 잇따라 임신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셋째 때에는 고혈압과 당뇨병도 생겨 몸이 매우 좋지는 않았죠. 셋째를 임신한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임신 중에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출산 당시 의사가 언급했던 말은 출산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결국 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저는 어미로서 출산을 해보고 싶었고 확률이 있을지라도 동의서에 서명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했죠. 그리고 병원 측에서 충분한 안내를 받고 출산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긴 했지만 그때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부은 건지 살이 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달라졌어요. 출산 후 몸이 망가져서 치료를 받았고 휴가는 거의 없었어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모두가 바라는 일이야. 내가 건강하면 나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아이들도 편하니까. 애들이 아픈 엄마 대신 건강하고 활기찬 엄마를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웠어. 꽃다운 나이에 새 아이를 낳고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 안타깝었어. 그래서 조금 건방진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하셨군요. 하지만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아니다. 너는 내가 배울 점이 많고 젊지 않아. 분명히 너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돼. 이제 애들을 위해서도 내가 더욱 노력해야겠어요. 운동을 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해. 애들 키운다는 핑계로 집에만 있지 말고 몸을 동적으로 움직여야겠어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일부러 움직이라고 천명적으로 말씀하시고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면박을 쉬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머니의 말에 반응하지 않자 남편이 생활비를 끊으라고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몸이든 머리든 움직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부족이랑 편지는 뭐예요? 우리 셋째 아이의 기저귀 속에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게 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군요. 사주에 대해서는 원래 잘 믿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한 번 가게 되었는데 그 무당이 다 맞춘다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는 여름까지 제가 나쁜 운을 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제 사주와 어머니의 사주가 비슷하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비슷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한 집에 살면 애군이 그 사람에게 가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시는데 부족은 내부적인 것으로서 애군을 빨아들이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들고 있던 부적을 가져가셔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안심하시고 편안한 표정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어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몰랐어요.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주시더니 시어머님 이야기라면 정말 치를 떨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어머님께 죄송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님께 무한한 감동을 받으며 그날부터 어머님의 진심을 알게 되어 어머님을 이해할 수 있었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부적을 계속 몸에 지니고 있더라고요. 이미 제가 알았고 어머님이 한 번 다치셨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신이라 생각했던 것도 크고요. 어머님, 근데 그 부적 이제 버리시는 게 어때요? 그래도 젊은 제가 다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뼈 다치시면 너무 고생하세요. 응, 아니깐 다치는 거야. 너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하고 싶다. 올 여름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해. 너는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자식 지키고 싶은 부모 마음, 너도 알잖니? 내 마음이 그런 거니 모른 척 해줘 정말. 부적 때문이었을까요? 나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어머님은 어이없게도 길을 걷다가 다리를 삐끗해서 접질렀어요. 발목을 많이 다치셔서 한동안 한의원에 다니셨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 그 무당벌이 생각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머님도 완전히 그 무당 말에 심취해 있으시고요. 그저 제가 어머님이 제게 살아도 되게 해주신 데 대해 고마워하며 이렇게 경영해 오던 중 무당의 말씀이 옳다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피하는 게 맞는 성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무당이 제게 한 충고 중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몸에 좋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일까 싶다가도 재미있었죠. 더군다나 제가 만든 제품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판매가 잘 되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의 결과로 활동량이 증가하여 체중도 감소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돌며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신체에 육아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로 아이들에게도 더 칭찬을 들었고 일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며 더욱 힘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신체의 건강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좋아지면서 핸드메이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작은 회사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면서 매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니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남편은 모르는 척하다가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때 돈을 엄마가 주지 말라고 했던 것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여보야, 정말 미안해. 너의 어머님이 말했던 것이 맞았어.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면 잘 생각해봐야 했어. 미안해, 말을 믿지 않았겠지만 그때 정말 야속했다. 나는 망망대해 혼자 있었던 것 같았어. 하지만 너의 연기는 정말 못했어. 너무 다 보였어. 용기를 내지 못했지. 너무 티났나 봐. 이 돈은 모아놓은 생활비에서 나온 거라서 고생 많았어. 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 이건 내 선물이야. 몇 개월 만에 큰 돈이 생겨서 당황스럽다. 우리 신랑은 정말 능력자인 것 같아. 너는 솔직해서 고마워. 나는 너를 믿었어. 너가 무책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나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고 살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신랑의 목돈을 내 어머님께 드리자. 그렇게 남편은 생활비를 모아 목돈을 만들어 주었다.
감사의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선물 드렸어요. 어머나, 아이들아, 나는 이 돈이 필요 없어. 돈을 원한 적도 아니고 애들을 돌본 것도 아니야. 아니, 나도 돈이 많다니까 이 돈은 너희가 쓰라. 대출받은 것은 일부 상환하고 어머니.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말야. 우리의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아유, 이렇게 큰 돈을 받기에는 어려워. 그렇다면 우리 돈으로 여행이나 가자. 괜찮을 거야. 너희 애들도 함께 여행을 한 번도 못 가잖아. 예전에 휴가를 내어 여행을 가고 어린이들도 좋아할 거야. 어우,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 신혼여행 이외에는 다녀온 적이 없잖아. 당신의 입덧도 심해서 외출도 못 가고. 처음에 다 같이 가면 어때?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와 함께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어머님이 있으니까 아이들 케어도 편리했고 맛집도 다니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편안히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주도 여행을 마무리로 본가로 돌아가셨어요. 여름이 끝나고 선석도 훨씬 지났어요. 여름은 끝났어요라고 무당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나는 안다는 말이죠.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집안이 쓸쓸해졌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계셔서 편안했고 아이들도 할머니와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한 번은 할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보고 싶어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밥이 그리워졌어요. 어머니의 잔소리는 가끔 짜증나긴 했지만 저를 성장시켜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나쁜 일도 없이 잘 피해갔고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친자식, 며느리, 사위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자식으로 대우해 주셨는데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 이야기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감사합니다.